안녕하세요. 난독증 교육 지도사 강의를 맡게 된 박성희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난독증이 무엇인가, 그리고 난독증의 원인이 무엇이고, 난독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난독증의 정의를 살펴보기 전에 난독증이라는 디슬렉시아라는 용어를 한번 살펴보고 가볼 건데요. 디슬렉시아는 디스라는 아닌, 악화, 불량, 곤란, 어려움을 뜻하는 단어와 렉시아라는 언어 단어 읽기를 뜻하는 단어가 결합되어져서 나온 단어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어려움을 보이는 단어 읽기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열등한 언어 또는 잘못 읽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두 번째, 난독증의 다양한 정의들을 살펴볼 건데요. 국내의 정의들과 해외의 정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난독증의 정의를 살펴보면 지능, 시각, 청각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인데도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증상이다.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구나 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서울대학교 병원 의학정보 부분에서 난독증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난독증은 글을 정확하고 유창하게 읽지 못하고, 앞에도 나왔었죠? 글을 정확하게 읽지 못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고 유창하게 읽지 못하고, 더불어 철자를 정확하게 쓰기 힘들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읽기뿐만 아니라 단어를 읽는 것뿐만 아니라 철자, 글자를 쓰는 데 있어서도 힘들어하는구나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 학습장애의 한 유형으로 읽기장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난독증은 독해 능력은 정상이나 글자를 소리로 바꾸는 해독 능력에만 문제가 있는 경우를 말하지만 일반적인 의미의 난독증은 독해 능력에 상관없이 해독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모두 다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특수교육 용어 사전에서 난독증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말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듣고 말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만 문자를 판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문자를 판독한다, 글을 읽는다, 글자를 보고 그 글자가 무슨 소리를 내는지를 알고 소리 내어 본다 라는 부분이겠죠. 그것으로 인한 읽기 장애의 한 유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증상을 가진 대다수 아동들은 낱말에서 말의 최소 단위인 음소를 잘 구별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언어권에서나 난독증을 지닌 아동들이 생길 수 있지만 비교적 발음 체계가 복잡한 영어권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난독증 협회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에 난독증 이렇게 검색하면 가장 많이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정의입니다. 가장 공신력 있는 협회다라고 보시고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독증은 신경생물학적 원인이다. 신경생물학적 원인에 의한 특정 학습장애이다. 여기서도 학습장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정확하고 유창한 단어 제인이 어렵고 단어 제인에서의 어려움이 있고 철자 및 해독 능력이 떨어진다. 글을 쓰거나 해독하는 능력에서의 어려움을 보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다른 인지 능력이나 효과적인 교수의 부재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 의문 처리 과정에서의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진다라고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1차적으로는 단어 제인, 철자 및 해독 능력의 어려움이 1차적이라면 2차적으로는 읽기 이해에서의 어려움을 보이고 읽기 경험의 감소로 인해서 어휘와 배경 지식의 어려움을 보인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계신경학연합회에서는 어떻게 난독증을 정의하느냐 살펴보았을 때 난독증이란 적절한 교수, 정상 지능과 사회문화적인 기회에도 불구하고 읽기 학습에 어려움을 보이는 장애이다. 여기서도 읽기 학습에 어려움을 보인다라고 언급을 했네요. 원인은
선천적인 인지처리 과정에서의 장애로 보고 있다. 선천적인 인지처리 과정.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정의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정의들을 정리를 했어요. 2020년에 김혜아, 김의정의 연구 논문을 살펴보면 미국의 법적인 정의와 해외에 공신력 있는 협회들, 그리고 우리나라 각각의 시도별로 나와 있는 조례에서 밝히고 있는 난독증의 정의를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정의들을 한번 살펴보았을 때 공통적인 특징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가 난독증의 핵심 교육적 특성은 단어인지와 철자의 현저한 어려움이다. 중요한 단어 계속해서 나옵니다. 단어인지, 철자의 어려움. 저희가 정의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읽기의 어려움, 단어 제인의 어려움, 해독의 어려움, 각각의 다른 단어들을 사용을 했지만 의미는 다 똑같은 그런 내용들이죠. 이렇게 단어 인지하는 데 있어서, 단어를 제인하는 데 있어서, 해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보이는구나 라고 첫 번째 특징을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난독증은 단어 인지와 철자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러한 1차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2차적인 교육적 특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살펴보았을 때 읽기 이해, 어휘력, 배경지식, 유창성, 작문 등에서도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글자를 정확하고 유창하게 읽는 데 어려움을 보이고 글자를 쓰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보인다면,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되어진다면 이러한 아이들은 후에 읽기 이해에도 어려움을 보이고 어휘를 습득하거나 또는 그걸 유창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에서의 어려움을 보일 것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책 읽기를 좋아하지 않게 되면서 배경 지식을 습득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철자를 쓰는 데의 어려움은 결국 글을 쓰기 싫어하고 이로 인해서 작문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인 교육적 특징은, 아이들이 보이는 특징은 단어를 정확하게 읽는 데의 어려움과 철자라면, 이것으로 인해서 읽기 이해와 어휘력, 그 다음에 유창성, 작문, 배경 지식에도 어려움을 보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실제로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보다 보면 읽기 이해에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들을 무조건 난독증이다 라고 보시는 경우들이, 그런 오류를 보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난독증 학생들이 2차적으로 읽기 이해에 어려움을 보이기는 하지만 반드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들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1차적인 특징과 2차적인 특징을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난독증은 학습장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정의에서 난독증은 학습장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정의들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정의에서는 난독증은 학습장애의 한 유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미디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난독증은 학습장애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자료에서, 법적인 자료에서는 난독증을 학습장애로 분류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난독증은 내적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경생물학적인 원인으로 인한 의문 처리 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난독증 하면 신경생물학적인 어려움이다. 뇌의 어떤 영역에서의 비활성화 부분이 생기면서 난독증이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난독증은 적절한 교수가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보이며 지능, 다른 인지 능력 및 감각 기능에서는 별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교수가 제시가 되고 그리고 다른 장애적인 요인들, 다른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난독증 같은 경우에는 단어 인지나 철자의 어려움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학습장애, 난독증, 학습부진, 학습지원 대상 학생. 뭔가 굉장히 비슷한 단어들 같지만 굉장히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많이 헷갈려하는 용어들입니다. 자, 이러한 용어들이 법적으로는 어떤 법적 근거로 인해서 정의되어지고 있는지 한번 각각을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장애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그리고 제10조에 따른 별표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서 정의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학습장애는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한 것이다.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 집중, 지각,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 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학습 기능, 학업 성취 영역에서 어려움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다른 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부분들은 기억을 해주시면서 각각의 정의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장애, 내적 요인으로 인해서 학업 성취에 어려움을 보이는구나. 근데 이 학업 성취 안에는 읽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읽기, 쓰기, 수학 등 다양한 분야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난독증입니다. 난독증은 전국 7개 교육청, 그 다음에 8개 시도 단위에서의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걸 근거하여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독증은 신경생리학적으로 지능과 시력, 청력 등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관계되는 신경학적 정보 처리 과정의 문제로 인해 글을 원활하게 읽지 못하는 증상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경학적 정보 처리 과정의 문제, 내적인 문제, 신경생물학적인 문제, 거의 비슷한 뜻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을 원활하게 읽지 못한다. 학습적인 부분에서의 어려움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죠. 학습장애는 읽기, 쓰기, 수학을 모두 다 포함을 했다면 난독증은 글을 원활하게 읽지 못한다. 읽기 부분에서의 어려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학습부진입니다. 학습부진은 성격 장애나 지적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격 장애, 지적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내적인 문제인 거죠. 지적 기능이 낮거나 또는 성격적인 부분에서의 문제가 있는 것은 개인 내적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개인 내적의 문제로 인해서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들 여기서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분명하게 학습장애와 학습부진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지원 대상 학생은요. 기초 학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인이나 신경생물학적 또는 내적인 원인이다라고 밝히고 있진 않아요. 단순하게 기초 학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학습 능력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학생들을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듯 하지만 조금씩 다르고 각각의 정의들이 특징을 각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4가지의 정의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째, 읽기 관점에서 바라본 난독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독증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어려움은 아까 해독이었어요. 단어인지, 단어 제인, 해독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철자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려움이었죠. 그런데 난독증 아이들은 1차적으로 해독에서의 어려움을 보입니다. 2차적으로 읽기 이해의 어려움을 보이긴 하지만 1차적으로는 해독과 철자의 어려움을 보입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이해는 굉장히 뛰어난, 언어적인 이해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난독증은 해독에서의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언어 이해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각 다른 영역들을 살펴보면 우선 해독에도 강하고 언어 이해에도 강한 영역, 일반적인 독자들이죠. 다 잘하는 어느 정도까지 수준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일반적인 독자다, 일반적인 학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단 여기에서 해독에도 강하고 언어 이해에도 강한데 읽기 이해에만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들이 있어요. 분명히 언어적으로 질문하면 대답도 잘하고 글자도 너무나도 잘 읽어요. 그런데 막상 글을 스스로 읽고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하는 읽기 이해에서의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비특정 읽기 부진 또는 비특정 읽기에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학생들도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독에는 강해요. 글자를 정확하게 읽어 내려갑니다. 하지만 언어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어적인 질문을 했을 때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읽기 이해에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읽기 이해 부진을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독에도 약점을 가지고 있고요. 언어 이해에도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혼합된 읽기 부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 이해뿐만 아니라 읽기 이해에도 어려움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난독증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의 정의들이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용어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1차적인 특징과 2차적인 특징이 어떤 관계성을 가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난독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100% 이것이 원인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양한 원인들이 있고 그 원인들 중에 가장 신뢰되어지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첫 번째가 신경학적 원인입니다. 뇌 이상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경학적 부분에서는 두정 측두 영역과 후두 측두 영역에서의 비활성화가 난독증을 일으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를 살펴봤을 때 이 부분이 브로카 영역이에요. 단어를 분석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좌뇌 두정 측두 영역입니다. 문자 단어를 분해하고 분석해서 문자소와 음소를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글자를 보고 이게 어떤 소리와 연결이 되어지는구나를 알게 되는 영역이 이제 좌뇌 두정 측두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좌뇌 후두 측두 영역입니다. 여기서는 형태적인 부분들을 인식을 해요. 그래서 글자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인식을 함과 동시에 자동 산출과 관련된 부분도 이 부분이 관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읽기에 손상이 없는,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의 뇌를 봤을 때 브로카 영역과 두정 측두 영역 그리고 후두 측두 영역이 모두 다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난독증을 보이는 아이들의 뇌를 살펴보면 브로카 영역은 비대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좌뇌 두정 측두 영역과 후두 측두 영역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브로카 영역이 약간은 비대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얘는 이 부분이 뭔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없구나라는 게 눈에 딱 보이고요. 브로카 영역에서도 얘는 이만큼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 이만큼이 활성화되어 있구나라는 부분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원인은요, 유전적인 원인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염색체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염색체 이상, 난독증과 관련된 염색체 하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염색체가 6번 염색체입니다. 6번은 글자의 순서가 바뀌거나 거꾸로 된 것처럼 보이는 6번 염색체 이상이 있을 때는 이러한 특성을 보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독증 아이들한테 6번 염색체 이상이 많이 발견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염색체들이 보고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7번 염색체라든지 다른 염색체들도 이제 난독증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구물들에서 살펴보면 이란성 쌍둥이보다 일란성 쌍둥이에게서 난독증이 더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인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으로는 빠른 청각 처리의 원인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독증인 사람들은 여러 청각 과제에서 낮은 성취를 보이는 특징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뭔가 청각적인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빠르게 처리하는 능력에서 이상이 있다면 이것이 난독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이제 연구물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의학적 원인으로 조산이나 당뇨, 뇌막염, 심정지 등이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쳐서 또는 뇌에 손상을 주어서 또는 이러한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일으켜서 난독증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환경적 원인이에요. 가정 환경 요인과 학교 환경 요소로 나눠볼 수 있는데 가정 환경 요인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자극을 주는지, 얼마나 질적으로 높은 자극을 주는지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와의 상호관계라든지 부모와의 함께 있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 환경 요소 같은 경우에는 조기 중재가 제시가 되어졌는지 또는 교육적으로 적절한 중재가 제시가 되어졌는지 또는 훈련을, 그러니까 읽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난독증 정의를 살펴보았을 때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적절한 교수의 부재라든지 또는 다른 장애의 원인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읽기의 어려움은 난독증이라 보지 않는다라고 정의 내려져 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적 요인이 과연 난독증의 원인일까?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난독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이러한 환경적인 요소들이 결합이 되어진다면 난독증이 점점 더 심화되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읽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적절한 교수를 주고 환경적 요소를 변화시켜 준다면 충분히 난독증이 없어질 것이다. 글씨를 못 읽는 부분들이 교수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난독증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난독증의 정의와 난독증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이 내용을 기억을 하신다면 난독증의 특징은 그냥 쭉 읽으시면서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난독증 정의에서 강조되어졌던 점들, 원인에서 밝혀졌던 내용들이 모두 다 난독증의 특징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난독증을 이해하기에 앞서 먼저 기본 원칙을 한번 살펴볼게요. 난독증이 있는 사람은 학습이 가능하며 학교 공부나 일상생활을 잘 수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난독증이니까 글자를 못 읽으니까 공부도 못할 것이고 사회 적응도 못할 것이고가 아니라 난독증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학습이 가능하고 대체적인 자료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배경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다른 방법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절한 지도는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다. 늦게 시작했으니까 안 될 거야. 지금까지 못 읽었는데 계속 못 읽겠지가 아니라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적절한 지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조기 중재가 학생들한테 굉장히 효과적인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시작하는 것이 아이들의 실패나 아이들의 어려움을 빨리 없애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힘들었다면 지금, 어려움이 보여지는 지금 무엇인가 시작하더라도 늦지 않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학습 스타일에는 많은 강점과 재능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읽기를 못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외우는 거를 잘해서 누군가가 들려주는 그 내용을 통으로 외워버린다던가 이런 식의 다른 재능이 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들을 파악하는 것도 교수자로서 반드시 필요한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난독증은 구두 언어 및 문자 언어와 같은 언어를 다루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겠죠. 내가 단어를 정확하게 읽고 그것들을 정확하게 쓰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언어적으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글자를 쓰는 데 있어서의 제약이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번째, 난독증이 있는 사람은 구두 상징을 이해하고 기억하고 정리하고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읽기, 쓰기, 철자, 필기, 산술과 같은 많은 기본적인 기술의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는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려움을 보일 수 있어, 못할 거야 가 아니라 어려움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난독증의 특징에서 봤을 때, 특징을 살펴볼 때 출연율을 꼭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독증이 과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난독증을 보이고 있는지, 난독증의 출연율이 과연 얼마나 될까와 관련된 연구물입니다. 그래서 난독증 핵심 교육 특성과 2차적인 교육적 특성을 보이는 학생의 출연율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기본적으로 전체 학생에서 저학년과 고학년 학생들을 합쳤을 때 읽기에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들을 100이라고 보면, 그쵸? 읽기 쓰기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들을 모두 모아서 그 100%다라고 이렇게 보았을 때 난독증의 핵심 특성, 단어인지와 철자에서의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은 34%가 나왔습니다. 네. 적은 편은 아니죠. 100%에서 34%는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 34%라는 프로가 뭐야 50%도 안 돼? 가 아니라 100명 중에 34명이 난독증의 핵심 증상을 보이는구나. 굉장히 높은 수치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저학년군과 고학년군으로 나눴을 때 저학년군에서는 43%, 고학년군에서는 23%가 나왔습니다. 왜 고학년에서는 적게 나왔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어인지와 철자를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는 시기는 1학년, 2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죠. 그래서 이 시기에 난독증과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글을 읽고 쓰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적절한 교수들이 계속해서 주어지겠죠. 그러면서 고학년으로 넘어가면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극복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퍼센테이지가 변화가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 학생 중에 난독증을 보이는 학생이 34%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 이 34% 중에 2차적인 어려움을 보이는 읽기 이해라든지 배경 지식이라든지 어휘라든지 유창성이라든지 작문이라든지 이런 2차적인 특성을 보이는 아이들은 30%나 됩니다. 네, 34%에서 30%가 2차적인 특성을 보이고 4%는 특징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차적인 특징이 모든 아이들한테 나타나지는 않지만 많은 아이들에게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학년군에서도 마찬가지로 43% 중에 37%가 고학년 학생들 중에 23% 중에 21%가 2차적인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난독증의 발달 단계별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령 정기 아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말하기나 좋은 발달이 지연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혀 짧은 소리가 늦게까지 지속이 되어집니다. 단어를 잘못 발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글자에 관심이 적고 자기 이름을 쓰지 못하고 자기 이름에 든 자모의 이름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말소리를 어절로 분절하지 못하고 글자를 말소리와 연결하지 못하는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학년 전기에서는 글자를 읽고 글자에 대한 변별을 한다기보다는 소리 자극, 청각적인 자극을 듣고 그것을 변별하고 그것들의 특징을 파악을 하고 그것들을 결합도 해보고 또 나누어도 보고 하는 의문적인 부분들에서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글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지면서 자기 이름을 쓰거나 자기 이름에 어떠한 자모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관심 또한 굉장히 낮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년 초기, 즉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아주 익숙한 단어 외에는 읽지 못해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은 정확하게 읽을 수 있을지언정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받침이 있는 단어를 읽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받침의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글자의 모양과 무관한 읽기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보고선 그 글자에 비슷한 단어랑 바꿔 읽는다던가 그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소리로 읽는다던가 이런 특징들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절 단어나 음운 변동이 있는 단어를 읽기 힘들어 합니다. 그쵸? 일반적으로 소리 나는 대로 쓰는 단어들은 굉장히 잘 쓰는 반면에 음운 변동이 있으면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리고 오히려 한 글자, 음절, 하나의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들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두 개의 음절로 된 단어 중에 한 음절을 몰랐을 때 나머지 한 음절을 힌트로 모르는 음절을 유추해서 쓰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한 음절일 경우에는 그런 유추 과정을 거칠 수가 없죠. 그래서 오히려 음절 단어에서의 어려움을 굉장히 어려워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껴 쓰기는 되는데 받아 쓰기는 못합니다. 보고 쓰는 것은 잘하지만 소리 듣고 그대로 쓰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려워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쓰기가 느리고 글자를 알아보기 어려워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 속 자음, 모음의 순서를 헷갈려 하고요. 혼자서 문제를 풀거나 책을 읽지 못하고 읽어주면 잘 이해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 초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글자를 학습을 하면서 글자들의 각각의 자음, 모음이 어떤 소리가 나고 그것들이 어떻게 결합이 되고 어떻게 음절이 만들어지고 음절과 음절이 결합돼서 어떻게 단어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학습이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에서의 어려움이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특히 받침 단어나 음운 변동 단어에서는 특히 어려움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년 후기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음 절이나 낯선 외래어를 읽을 때 생략이나 대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느리고 힘들게 소리내어 읽고요. 날짜, 사람 이름, 전화번호를 외우기 힘들어합니다. 읽기 이해력 능력이 부족한 특징을 보이고요. 조사 등 기능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철자법을 자주 틀리고 그로 인해서 작문 능력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책 읽기를 싫어합니다. 책 읽기뿐만 아니라 쓰기를 정말 많이 싫어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단어, 제인 단어 인지에서 이제는 이해로 넘어가는 2차적인 특징들이 결합이 되면서 아이들이 훨씬 더 이해적인 부분에서의 어려움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 및 성인기는 느리고 힘겨운 읽기를 하고요. 소리내어 읽어야만 이해가 가능하고 자세하게 읽기보다는 대충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읽기 이해력이 부족하고 작문 능력이 부족하고 철자법 실수가 늦게까지 지속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난독증이 아닌 경우는 무엇일까를 살펴보게 되면 광범위한 구어장애, 주의력 또는 행동의 기본적인 문제, 읽기 이해 또는 쓰기 표현의 기본적인 문제, 낮은 동기부여나 제한된 노력, 열등한 실형이나 청력, 기본적인 정서 행동의 문제, 인종 배격이나 가족 소득과 관련된 것, 부족한 교육 또는 제한된 교육 기회 결과, 제한된 지능, 아동기 정신분열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쭉 읽어봤을 때 다시 한번 정의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정의 부분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사회, 경제, 문화적인 요인이 아니고 그리고 다른 장애로 인해서 그리고 적절한 교수가 주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읽기 어려움은 난독증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특징들이 지금 난독증이 아닌 경우에 다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회, 경제적인 부분, 그 다음에 적절한 교수의 부재, 그리고 다른 장애들, 이런 것들로 인한 것들은 난독증이라 보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5번째, 난독증에 대한 오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독증을 가진 사람은 읽지 못한다. 아니에요. 읽을 수 있습니다. 읽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적 능력이 높은 사람은 난독증이 없다. 아니요. 지적 능력이 높은 사람들 중에서도 난독증 많이 있습니다. 난독증은 사물을 거꾸로 본다. 거꾸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진 않습니다. 난독증은 드문 장애이다. 아까 출연율 보셨죠? 결코 드문 장애가 아닙니다. 난독증은 적어도 3학년까지는 진단되기 어렵다. 아까 학령 정기, 저학년 아이들에서도 특징들이 나타났어요. 진단될 수 있습니다. 아동이 자라면서 난독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대체를 하는 거죠. 난독증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많다. 그렇지 않습니다. 읽기를 힘들어하는 독자는 난독증을 가지고 있다. 읽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읽기를 힘들어하죠. 굳이 난독증이 없어도 이런 특징을 보일 수 있습니다. 철자를 거꾸로 쓰는 아동들은 난독증을 가지고 있다. 난독증을 가질 수도 있고요.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수 방식이 난독증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까 정의해서 적절한 교수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난독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습장애 학회에서 난독증의 주요 증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10가지는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와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진단평가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난독증의 정의, 원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